오늘 다룰 내용은 퍼포먼스 아트에서의 몸의 의미예요. 20세기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예술가의 몸이라든가 시각 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그린버그, 저번 시간에 그린버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초에는 이 그린버그, 형식주의자, 모더니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형식주의자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형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당시 시각 예술계에서는 가장 주된 아니면 주요한 어떤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주요한 얘기였었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 하자면은 시각적 활동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시각 활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도 쓰고 뭐 머리로 생각도 하고 아니면 뭐 촉각적인 것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시지각적인 활동을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지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정신이랑 신체랑 좀 나뉘어져 있다.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사고가 좀 지배적이었었고,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떠한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되게 원했던 어떤 시각적 활동이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양적 사고로 만약에 좀 풀이를 하자면은 시각적 활동이 그런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적인 어떠한 그런 고급 뭐 초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식주의자들이 가장 추앙하고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이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화가가 잭슨 플록이었는데 잭슨 플록 그림 다 알잖아. 잭슨 플록 그림에서 사실은 신체적 활동을 배제하고서 이 작품을 설명하기란 사실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잭슨 플록의 신체 활동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은폐를 했다. 그리고 은폐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대주의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되게 숨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데 또 인문 활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나 어떻게 보면 문학 활동은 훨씬 더 그 고결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었고 음악이라던가 미술 활동은 조금 더 저열한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활동도 숨겼다고 얘기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린버그나 형식주의자가 작품이 더 중요했다고 얘기한다면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가가 뭔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행위 자체를 되게 좀 어떻게 조명이라기보다 집중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을 하는 사람이 자체가 이제 주체로서 약간 부각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린버그와 로젠버그 자체가 좀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로젠버그의 한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젠버그가 얘기했던 건 이제 뭐 창작을 하면 작가 개인이 뭐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하면 환경의 변화가 되고 그다음 어떤 자유를 얻고 그걸 인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초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초월성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맥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집중하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결과는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로젠버그의 어떤 한계라는 거죠.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아멜리아 존슨이 이제 플록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무튼 잭슨 플록이 그 미국 미술에서는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유럽 아방가르가 계속 아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술 아멜리아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록의 회화를 다시 재정의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플록의 회화를 퍼포먼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퍼포먼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회화 자체를. 그 말은 뭐냐면 플록의 퍼포먼스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랑 좀 연관이 매우 깊다. 이거 어떻게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를 만약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그 퍼포먼스의 어떠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동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정체성이랑 엄청 연관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체성이 뭐냐? 성이라든가 젠더라든가 계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어떤 사고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주어진 것들, 뭐 이런 계급, 젠더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폴록의 작업이랑 정체성이랑 연결되는 부분 아까 그게 뭐였지? 성이랑 젠더랑 계급. 근데 사실 폴록의 어떤 행위 자체가 또 성별이 보이거나 아니면 계급이 보이거나 그렇진 않잖아. 근데 어떻게 정체성이랑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내 생각에는 은폐된 것 같아. 그러니까 폴록을 약간 기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은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던 여성 작가들은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폴록은 화면만 보면 사실 뭐 딱히 뭐가 없잖아요. 근데 그 뭐가 없다는 게 그게 뭐가 없을 수 있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이 있다? 사람이 이미 예를 들어 지금 이 사회 자체가 백인과 남성의 사회라면 거기서 백인과 남성처럼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보통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림만 그렸어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정체성들이 그러니까 완전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안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좀 해석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뭐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뭐 시작이나 시발점을 회화 그 자체에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떤 회화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전에 미술은 다 그랬었겠지. 그리고 아니면 완전 뭐 고대나 이런 쪽에서는 누군가를 좀 대상을 좀 똑같이 옮긴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폴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사실 이 사람 작품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자 가장 큰 동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정체성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봤을 땐 뭐 젠더, 계급, 성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좀 뭔가 원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로든 갖게 되는 어떤 계급,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작품에, 특히 그 폴록 작품에 강한 동기이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폴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작가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제는 그 몸을 쓰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작가라고 이제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프닝을 했던 해프닝 창시자들 캐프로우도 되게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이 캐프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의 개념이 이 작품으로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어떤 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내가 생각해서 풀어봤을 때는 뭐 그린버그가 얘기했었던 어떠한 뭐 회화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관객들이 그걸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폴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기인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건 조금 나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뭐 네오 아방가르드의 어떤 뭐 원인이자 동기이자 약간 이런 거를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앞선 시대에 있었던 것 뿐이지 그게 꼭 이 어떠한 네오 아방가르드의 필수적인 추동적 요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더라고. 의미화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불만이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회화가 보여주는 이런 시각성에만 의존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어떤 예술가들의 의견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과물로 드러나는 그거에 말고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행위라던가 뭐 이런 거에 몸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 역사가가 좀 의미화하기 좀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좀 의미화가 좀 과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 근데 어차피 아방가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전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쵸.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게 꼭 추상 표현주의가 아니었더라도 그냥 다른 사회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의자들이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의자에 좀 앉아줘. 우리 1, 2장에 얘기했었던
1, 2장을 같이 얘기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유럽 아방가르드는 좀 일찍부터 연극적인 어떤 표현이라든가 몸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되게 높았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치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좀 수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럽의 아방가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활용이나 이런 거를 수상 표현주의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퍼포먼스를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술가의 몸짓을 통한 정체성의 탐구가 나오더라고. 미술가의 몸짓을 위한 정체성의 탐구가 나오는데 그 네오 아방가르드에서는 몸은 되게 특별하게 좀 다뤄주고 있더라고. 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냐면요? 폭력? 폭력? 몸 해봤어? 성욕, 식욕. 성욕, 식욕? 약간 승택 씨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오 아방가르드에서 말하는 것과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산우가 얘기하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되게 그냥 어떤 생리적인 반응, 현상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오 아방가르드에서는 사실 그런 본능적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생리적인 몸이 아니라 조금 사회적 의미가 되게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체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졌다. 뭐 예를 들어 뭐 계급 사회나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주어진 어떤 정체성들이 있었고 거기서 뭐 벗어날 필요도 없었고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근대 후기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뭐 내가 그냥 생각했던 계급 사회가 이제 뭐 타파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좀 스스로 좀 고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정체성을 이야기하진 않잖아. 그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거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게 행위가 드러나면서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한 개인에게 더 관심이 작품보다 쏠리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가 이제 더 이야기 될 수 있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그러니까 작가를 떼놓고 작품만 봤을 때는 그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백인인지 아시안인지 이런 거는 사실 그림 그 자체에서 추상화할수록 좀 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행위로 했을 때는 그 작가가 그러면 뭐 남성 뭐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해. 우선 그림은 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몸과 정체성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그래서 몸은 되게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몸 자체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몸과 정체성이 예전에 합일됐다고 좀 생각을 했다면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이분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몸은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이 기술이 된다. 뭐 정치라던가 법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게 우리 몸의 기술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또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몸 자체 그리고 사실 인간의 몸은 되게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거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네오 아방가르드의 이제 뭐 특수한 정체성이 이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살아난다는 말이 또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득권으로 있었던 어떤 남성주의 그런 것들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체성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그 전에 다 깔려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군대에서 지휘관이 없어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특수한 정체성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에서 그동안 이제 규제되고 그리고 얘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그런 주체들이 부활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성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동성애 뭐 동성애 같은 동성애도 경우도 날 있을 수도 수 있고 그리고 아시아 그렇지 이제 뭐 제3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현대미술 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삼국도 아니고 제5구? 그러니까 막 소수민족들인데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법이라던가 그런 오브제들을 가지고 요즘에 또 비엔날레나 이런 쪽에서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난다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절로 좀 가봅시다. 그래서 남성의 이제 탈신체 이런 거와 하면서 약간 그 젠더라는 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그냥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성인 거지. 너가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들인데 이런 남성주의 역사. 그리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여성은 왜 남성보다 되게 열등한가, 그런 이유의 근거가 신체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남자들이 더 세니까. 그리고 뭐 힘이 더 세고 어떻게 보면은 뭐 힘만 세다고, 아무튼 뭐 신체적으로 뭐 생리적으로 되게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이 되게 기재돼 있었는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어떠한 성적인 생리적인 그 차이가 결국에는 그 차이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성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몸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래 얘기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성은 전위주의적인 어떠한 뭐 아방가르드 작업을 했다고, 퍼포먼스를 했다면 여성은 위반주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뭐 기존 질서를 좀 위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억눌렸던 것들을 드러낸다든가 표현한다든가,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결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 아방가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 퍼포먼스의 어떤 비중이나 영향력은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내용적인 거는 후기에 와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그 동시대에서는 여자 작가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무시하는 경향이라던가, 같은 플럭서스 그룹 내에서도 되게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했다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동물적이라 그랬나? 뭐 그런 거였어. 그런 표현이었는데 약간 그 슈니만 작가의 뭐 고기의 환희 그 작업을 봤는데, 그 고기의 환희 작품이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남자 여자가 그 팬티만 입고 막 몸을 뒹굴고 막 썩 고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쾌락이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의 어떤 내용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뭐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 자체가 되게 뭐 좀 단편적이고, 그리고 어떤 유의만을 쫓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 여성 몸을 붓으로 활용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 엄청 혐오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누가? 구보다랑 오노요코가. 그래가지고 여성을 도구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또 너무 다 모든 모델들이 다 여성의 나체에 근데 그걸 한 주체가 또 남성이고 구경꾼 남성이긴 했던 것 같아. 그런 게 좀 그때 당시에 풀리지 않았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 요즘에도 뭐 그거에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구보다 같은 경우도 질에다가 이제 막 붓을 꽂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붓이 됐었을 때 뭐 붓이 된다. 그리고 붓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 그건 거잖아. 내가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성 중심적인 사고 그런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남성성 이런 거에도 있으니까 우리 지난 장에서 했던 거가 이제 백남준이 머리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머리를 원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해서 그거에 따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 자체를 먹에 담가서 이렇게 그리는, 그게 바로 그 어떤 우리 합리주의 사고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억압을 좀 몸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였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 그 뭐야, 그 아직 우리가 막 후기 구조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더니즘 시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거든. 결국 모더니즘이라는 게 합리성이랑 효율성이랑 그리고 공유주의가 되게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탈피하고 그걸 해체하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게 되게 과학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서 그걸 온전히 부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이뤘던 어떤 인간적인 발전 자체를 대부분 부정하자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또 한 시대를 보면은 무슨 시대는 뭐 이렇게 약간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 안에는 뭐 고전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완전 더 옛날에 어떤 생각과 그게 다 이렇게 공존해 있는. 그 공존이 가능한 게 포스트 모던의 개념이기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 누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면 그냥 한복을 개성으로 입었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조선시대처럼 살고 있다고나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역사적인, 다원적인 것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한 장소가 예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뭐 과학에서 그 모더니즘을 극복하기는 더 훨씬 더 어렵지. 어렵고 그럴 수 있겠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과학도 근데 과학도 되게 사실 집중되는 분야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과학도 이제 양자역학 넘어가면서 그 또 그럴 수 관찰자가 중요해지잖아요. 또 시시때로 예, 변하고 그러니까 맞아. 관측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변하니까.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 모르냐에 이미 포스트 모던의 그 궤도에 한참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과학도 그 영향 아래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몸에 대한 어떤 집중이나 그리고 네오 아방가르드가 좀 이룩한 어떠한 것을 보면은 미술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회화는 무엇이고 과연 미술은 무엇인가 해서 약간 뭐 작가 정체성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사실 이제 작가 정체성, 인간 정체성이랑 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개념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이지 않았을까? 이 책에서도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성 네오 아방가르드 작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아직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남성 네오 아방가르드 작가가 지금 현재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 뭐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나왔었던 어떠한 그 실패,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런 인권이라는 게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 인권에 대한 가치. 그건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왔던 게 뭐냐면, 한참 과학적 발달이 되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한테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죽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과학적 발전의 개념의 그 이끈 사람들이 거의 남성이었었고, 전쟁도 또 다 남자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적 정체성의 대체에 대한 뭔가 좀 의문을 하는 거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 자체를 좀 제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비토와 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작가들이 했었던 행위가 자기의 털을 이제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정체성 자체를 막 태운다든가, 남성의 성기를 뒤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여자처럼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태도도 그렇지. 그런 어떤 열등감,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열등하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관통이라고 그 작업도 친구한테 자기 몸을 총으로 쏘게 해가지고 팔을 뚫리게 하는 작업도 있었고, 책에서 나오더라고. 진짜 뚫었을까? 진짜 뚫었다고 하던데. 뭐 그리고 또 뭐 발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손을 BMW에다 박은 다음에 2분 동안 운전하는 것도 있었고, 이카루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카루스는 몸에다 날개 단 다음에
그냥 날개만 태웠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뮤비를 어떻게 해서 불을 그 어떻게 한 거지? 이미지 못 봤는데. 그게 뭐 그거는 그 5일 동안인가 그 어떤 상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유리가 깔려 있는 바닥을 이제 밟고 나오는, 그러면서 뭐 사실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남성 아방가르드 작가한테는 또 여기서 뒷상이 다시 나오는데 뒷상이 되게 옛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절한 모델이 됐던 것 같더라고. 뒷상 자체가 어떻게 뭐 여성성 정체성을 바꾸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다 했네. 그러니까 미래를 봤던 것 같아. 미래를. 저 실제 그렇게 말했잖아. 나 50년이나 빨리 태어났다고. 그 책에 나오잖아요. 나 50년 빨리 태어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나도 그 공백이 좀 신기했었거든. 어떻게 뭐 추상표현주의,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추상표현주의가 있었는데 왜 그때 뒷상이 몇십 년 동안 작업 활동을 하지 않았었잖아. 그러니까 초반 한 30-40살까지만 하고 30년 동안 작업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냥 기존 작업을 정리하는 그런 것만 하고 똑같이 만들고 이것만 하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 했으면 더 멀리, 그러니까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사람이랑 미래를 봤던 사람이랑 그냥 지루했을 수도 있고 얘네들 언제 따라오려나. 근데 그거를 약간 침묵의 어떤 이거 자체를 침묵의 그쵸. 미학, 침묵의 미학으로. 그리고 뭐 침묵의 퍼포먼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를 뭐지?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 작품 활동 안 한 거. 그런 어떤 속적인 태도를 자기 취한 삶을 거. 통해서. 약간 태칭 씨가 뭐 20 몇 년간 뭐 작업 안 하기 약간 이런 것처럼 요새 보이, 자체가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요셉 보이스나 존 케이지나 이런 사람들도 있네. 남성 중심적인 어떠한 공모에 저항하는 어떠한 태도를 침묵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안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사실 얘기도 안 했었는데. 된 침묵이 게 안 된 거? 아니 침묵이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잘 안 나가서? 뭐.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워낙 영향력도 너무 크고 그 당시에도 잘 나갔으니까 아니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전략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듀샹이 침묵하면서 체스를 그때 막 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거는 어떤 이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의미화를 한 거야? 아니면 해석을 해본 거. 자기가 해석을 얘기한 건 해본 거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침묵의 이런 침묵을 키워드로 삼은 건 존 케이지는 침묵을 키워드로 삼긴 했어요. 근데 듀샹 자체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누군가 봤을 때는 이게 자체가- 그런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그건 또 되게 재밌더라고.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후기 어떤 역사자들이나 미학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왜냐면 뭐 만약에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가 지나고 나서 뭐 국가가 어떤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뭐 몇몇이 아니라 어떤 계층의 작가들만 되게 집중되는 현상과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작가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침묵의 키워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와 같이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침묵이 아니라 조금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 동성애와 코드를 가지고. 근데 나는 앤디 워홀이 커밍아웃을 빨리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나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공개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여기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할 때 비디오를 기록하는 게 기록이라고 되게 많이 좀 생각을 했었잖아.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약간 또 영화적 의미로 되게 이제 접근했었지. 편집이나 이런 걸로. 근데 앤디 워홀을 이 책에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영화 자체가 퍼포먼스의 장소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이 동성애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커밍아웃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 기능을 했었던 거지. 그거를 뭐 기록을 해가지고 전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팩토리 안에서 소수자들이라던가 뭐 동성애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영화였었던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앤디 워홀은 이제 즉흥성이 강한 퍼포먼스를 했었고, 이 퍼포먼스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워홀한테는 이 영화 장르 자체가 탈출구였던 거야.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이 좀 되게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 영화가 장소가 되고.
이때가 약간 퍼포먼스, 약간 행위예술 이런 게 영상으로 찍히기 시작했던 것 시기에는 같아. 그 전까지는 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했던 거를. 그 사진만 남아있고. 사진만 남아 있다던가,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사실 영화 자체도 그 모더니즘 영화가 좀 되게 오래됐었거든.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자체가 영화로 들어오는 어떤 계기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에서의 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봤는데 청년은 뭐 그렇게까지 별 그렇게 큰 내용은 없더라고.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뽀. 가위가위보. 1등, 2등, 3등.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좋아. 아니 나 항상 1등이었던 것 같아. 그래? 거꾸로 해볼까? 아니 나는 3등이 좋네. 그러면 시간은 1시간? 지금 56분이니까 7시 50분까지. 자, 네.